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줄 모르고 매일 엄청난 피해를 기록하자 나토가 우크라에 충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땅 일부를 러시아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나토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의 땅을 절대 러시아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며 나토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놀랍게도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직 한국만 해결 가능하다라며 미국도 아닌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요. 러시아를 한방에 초토화시켜버릴 한국의 한방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젤렌스키가 왜 미국이 아닌 한국을 긴급으로 찾았는지, 이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한국에 얼마나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5일 현지 시간 노르웨이 일간 베르덴스 강부이지에 따르면 이 같은 제안은 소티안 옌센 나토 사무총장 비서실장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이날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노르웨이 남부 도시 아렌달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끝내는 해결책으로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양도하는 대가로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이라면서 다만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원하는 시기와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의 공식적인 견해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옌센 비서실장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토 양도가 이미 나토 내부에서도 제기됐다며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후 지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토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직접 우크라 영토 양도를 전제로 한 나토 가입을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우크라이나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옌센 비서실장의 발언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과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즉각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포기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하일로 포톨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소셜미디어 SNS X의 트위터에 영토 양도와 나토 가입을 바꾸는 건 터무니없는 제안이라면서 이는 고의적으로 민주주의의 패배를 선택하고 세계적인 범죄자를 부추기고 국제법을 파괴한 러시아 정권을 보존하고 전쟁을 다른 세대에 물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보장이사회 부의장은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 중요한 점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가 분쟁 중이라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선 고대 루스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일대에 형성됐던 루스인의 국가의 수도 키이우까지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까지 넘겨주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결국 제대로 열받은 우크라이나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한국산 무기로 우크라군을 도배하는데 지원받는 게 아닌 전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의 무기를 무상으로 지원해주 것은 한국 입장에서도 매우 껄끄러운 일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우크라전에 공식 참전하느냐 마느냐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우크라전에 참전이라도 한다면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군이 한국을 언제든 공격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한국산 무기를 돈을 주고 전부 구매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갑자기 한국산 무기로 우크라군을 도배하여 러시아를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이유는 최근 열린 폴란드 국군의 날에 폴란드가 보인 한국산 무기 퍼레이드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우리를 놀래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폴란드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며 국방력을 과시했다고 AP통신과 CNN 방송 등이 15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날 자국 국군의 날 기념식의 일환으로 수도 바르샤바에서 군 장비 200대, 항공기 100대, 장병 2,000명이 동원된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의 하나로 치러진 열병식에서 미국산 에미레이 1 에이브람스 전차, 독일산 레오파르트 2 전차와 더불어 한국산 무기인 K2 전차, K9 자주포도 함께 행진했습니다. 한국산 FA-50 전투기 2대도 폴란드 공군이 보유한 미그 29와 편대로 등장해 바르샤바 상공을 날았습니다. 특히 이날 FA-50은 폴란드에 배치된 이후 유럽 하늘에서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과 17조 원가량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산 무기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 동부 국경 보호는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폴란드가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 대규모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 사들여 배치한 것을 가장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는 수십조 원어치의 한국산 무기를 사들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산 무기를 폴란드에서 초대 규모로 생산해 유럽 전역에 대규모로 팔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나토 정회원국인 폴란드에서 한국산 무기를 생산하며 나토 국가들의 무기를 훨씬 판매하기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운송 시간과 비용도 획기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K2 흑표 전차를 폴란드에 수출한 현대로템은 이제 폴란드와 2차 실행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 이어 중동의 카타르와 동유럽 아르메니아에서까지 K2 전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추가 수출 계약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한국은 중동의 카타르의 두 나라의 해외 연합훈련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해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카타르까지 한국 전차와 자주포의 대표작인 K2 흑표와 K9 자주포를 상륙함에 실어 이동시킨 후 연합 훈련에 참가시킬 것으로 알려져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 카타르와 한국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 친러시아 국가로 알려져 있었던 아르메니아에서 왜 한국산 전차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의 무기들만 도입했던 중동의 카타르는 이웃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해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카타르의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KF-21 보라매와 천궁을 생산하는 공장을 둘러본 후 두 나라 사이의 국방협력이 갑자기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건국 이래 최초로 카타르의 기갑부대를 파견해 카타르와 한국군의 합동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뉴스는 우리 군의 전차 및 포병부대가 처음으로 해외 훈련장에서 외국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라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카타르와의 합동훈련을 위해 한국의 방산무기들이 카타르에 가는 것은 해외에서 한국군의 작전 및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성격을 띠는 행사라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육군은 지난 23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2주간 카타르의 알칼라일 훈련센터에서 진행되는 훈련에 참가할 훈련단의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훈련단은 오는 24일 해군의 천왕봉금 노적봉함을 타고 출항할 예정인데요. 한국군 상륙함이 중동으로 항해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K2 전차 4대, K9 자주포 3문, 전투지원 장비 6대와 제11 기동사단 장병 1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데요. 육군 역사상 전투장비를 동반한 최초의 해외연합훈련을 위해서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군은 그동안 뛰어난 성능의 K무기체계, 기동 및 사격 및 야전 정비를 아우르는 강도 높은 훈련으로 최정예 전투단이 편성했습니다. 한국은 카타르에서 열리는 연합훈련 기간 중에 한국은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능 시범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래서 이번 훈련을 두고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중동의 사막 환경에서 한국 무기들의 사격과 기동, 정비 등의 성능을 선보일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과 카타르 사이에 카타르가 한국의 전차 및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기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고, 그래서 이런 연합훈련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량을 선보인 후 수출 발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기갑부대와 노적봉함 파견은 사우디나 UAE와의 수출 협상에서도 없었던 일이라 더욱 카타르와의 수출 내용이 어디까지 논의 중인 것일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통 방산 무기를 선보이기 위해서는 구매를 원하는 나라의 대규모 방산 전시회에 실물을 가지고 참가해 그 나라에 우리의 무기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 전투기를 홍보하는 블랙이글스가 영국 에어쇼에 참가한 후 폴란드, 이집트, 필리핀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우리 전투기의 기량을 선보이고 온 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카타르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 100여 명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물론 해군의 노적봉함의 14대의 기갑, 장비를 실어 카타르 현지에서 카타르군과 근해 기동 및 헬기 이착함 등의 해상 연합훈련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모로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그동안 중동 국가에 한국산 기갑 장비가 수출된 것은 천무다연장이 처음이지만 이미 UAE에서 K11 장갑차와 K9 자주포를 도입하려고 시도하면서 중동 국가에서도 한국산 방산무기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혹독한 사막 환경에서도 한국산 기갑 장비가 얼마나 성능을 발휘하는가에 대해 이미 한국산 기갑을 사용해본 나라들의 입소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합동훈련 전에 이미 카타르가 한국산 무기를 패키지로 구매하는데 도장을 찍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솔직히 지금 한국 방산을 사기 위해 줄을 선 나라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에 이어 이 나라까지 러브콜을 보내면서 세계 방산 시장에서 K2 전차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아르메니아의 한 유력 매체는 아르메니아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기간에 현대로템의 K2 전차 구매를 모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유력 매체 옥스에이지는 고위급 회의 참석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사실 아르메니아 국방장관의 방한 목적은 한국 무기 구매에 대한 협상에 나선이라면서 콕 집어서 K2 전차를 거론했습니다. 러시아, 티르키예, 이란에 둘러싸인 형국의 아르메니아는 21세기에 접어든 지금도 안보 위협이 상당히 큰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국민들은 러시아를 필요할 땐 우방을 자처하다 막상 자신들의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 자신들을 버렸던 나라라고 인식합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부 무기를 아르메니아에 지원해주며 우방 흉내를 냈었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이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지원을 중단하고 아르메니아를 토사구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점도 아르메니아가 새로운 전차의 필요성에 눈을 뜨게 된 요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티르키예는 자신들을 침략했던 오스만 제국의 계승자이다 보니 감정이 좋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는 하필 지리적으로 중동과도 가깝기 때문에 최근 군사적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이란의 위협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뿐만 아니라 티르키예와 이란까지 나름 군사 강국으로 평가를 받는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다니 이 때문에 아르메니아는 매년 GDP 5% 넘는 엄청난 예산을 국방에 투자하고 있으며 매년 국방비 증가율이 10%를 가뿐히 넘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제르바이잔과 군사 충돌도 빈번해 늘 안보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아르메니아가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럼 한국의 K2 전차가 상대해야 할 나라들은 어떤 전차를 운용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란은 자체 개발한 줄피카 전차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 공개된 줄피카 3는 러시아의 T-71을 모방하여 개량한 전차로 이란의 전차 중에서는 나름대로 최신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줄피카 3는 125mm 주포를 탑재했지만 포신이 겨우 43구 경장으로 55구 경장을 탑재한 K2보다 훨씬 짧은 포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신이 짧다는 것은 발사한 포탄이 포신 내부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되면 장약의 폭발로 발생하는 가스 압력을 충분히 받지 못해 포탄의 초석이 감소하게 됩니다. 티르키의 알타이 전차는 쓸데없이 늘어난 무게로 기동성을 상실해버린 전차가 되었는데요. 더구나 생산 단가는 천정부지로 상승해 K 전차에 비해 최소 4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굳이 살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럼 러시아 전차는 어떨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영국은 노획한 러시아의 T-72B3 전차를 실제 전장 환경을 모사한 실험장으로 가져와 한국의 K 전차의 포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챌린저 3 전차에서 DM-63 날개 안정식 전차포로 T-72B3 전차의 사격을 가해봤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러시아는 T-72B3 전차에 대해 신형 장갑을 사용해 410mm의 기본 방어력에 더해 760mm 이상의 철갑 방어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포탄에 러시아 전차는 전면 장갑을 물론 엔진룸까지 관통했고 전차 뒤편의 개활치까지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T-72B3 전차가 120mm 철갑탄의 앞뒤로 관통당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 개의 장갑재를 뚫을 때마다 운동에너지가 급격히 감소하는 철갑탄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어렵게 말할 필요도 없이 러시아 전차의 장갑이 종이장 같았다는 뜻입니다. 개전 초 우크라이나 장갑차의 30mm 철갑탄에 정면을 얻어맞고 유폭을 일으켰을 정도였는데 그게 괜히 나온 장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장갑재를 무엇으로 만들었길래 주력 전차에서 이런 방어력이 나오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러시아산 전차를 살 리는 없고 한국의 K2는 이제 독일제 심장을 버리고 완벽한 국산 파워팩으로 재탄생의 수출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국산 명품 무기로 손꼽히는 K2 전차에 국산 파워팩이 장착되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파워팩 개발에 나선 지 20년 만의 일입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합쳐 부르는 용어이며 전차의 심장으로도 부릅니다. K2 전차가 개발되면서 우리 군은 파워팩까지 국산화해 완전한 국산 전차를 만들자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현재 K2 전차는 독일제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독일이 중동 수출을 앞두고 수출 허가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독일이 의외로 승인해준다고 해도 독일 파워팩의 가격이 높아 K 전차의 원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국산 파워팩을 생산하는 업체에 만일 파워팩이 고장이 나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변속기 5대 무상 제공,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정비지원센터 운용, 품질 보증기간 1에서 2년 연장, 결함 부품 전기간 무상 보증 등의 조건을 달아 국산 파워팩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2020년 UAE와의 K9 자주포 수출 협상이 독일의 대중동 무기 금수 조치로 무산되자 정부는 STX 엔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3학년과 함께 75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K9 엔진 국산화에 성공했는데요. 이제 한국은 자주포와 전차에도 국산 파워팩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방산 수출길은 더욱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카타르와의 연합훈련과 아르메니아로의 전차 수출 가능은 더욱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최첨단 지대공 시스템이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SM은 두 가지 유형의 요격미사일을 사용합니다. 최근 K2 전차 시험 사격을 마치고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협의 중인 루마니아가 한국의 SM 개발 완료 기사를 속보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세계 고급 무기 시장에 새로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등장했다며 한국 군수산업이 2015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는 K2 전차, K9 자주포, K230 천무, FA50 신공 등 항공무기들을 대구 도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SM까지 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패트럴트 미사일을 미국에게서 7개를 도입하면서 선금으로 39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4천억 원을 이미 지불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를 받았는데 우크라이나에 한 세트를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패트럴트 미사일로 40km 미만의 저층부를 방어하는데 여기에 40에서 60km를 방어하는 SM을 한국에서 도입해 방공망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한국의 SM은 미국과 달리 합리적인 가격에 빨리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판 사드로 불리는 SM은 루마니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방한한 UAE가 가장 먼저 도입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쿵 관계자는 UAE가 최근 우리 군이 개발을 완료한 SM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UAE는 후티 반군 등 잠재적 위협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UAE가 SM 1억 구매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 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라크가 한국형 패트리어트라 불리는 천궁이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수출 규모는 천궁이 8개 포대로 최소 3.5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된다면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가장 까다롭다는 중동 3국에게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친미 정권이 들어선 이라크에선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이라크 공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는데 이곳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부상을 입는 피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군은 후티 반군과 싸우기 위해서 이라크를 기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 내에서는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라크는 러시아산 S-400을 사려고 했으나 미국의 눈치와 전쟁 등으로 무산되고 이후 프랑스산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미국 포브스는 이라크는 과거 프랑스 탈레스사의 장거리 반공 레이더를 구매했기에 프랑스 정부는 이번에도 반공 체계를 이라크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이스트랄이나 크로타 단거리 미사일까지 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8월 이라크의 이슬람 극단주의와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참화 작전에 군인 600명을 투입하고 무기까지 직접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는 그동안 이라크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 국가였기에 프랑스산 무기를 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라크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데 프랑스는 원하는 시간 내에 납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라크 알바시 국방장관은 지난 3월 한국에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국의 청국수 3개 포대를 자국에 신속 납기가 가능한지로 문의했는데 한국 측은 2개 포대를 우선 납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라크는 가장 빨리 납기가 가능한 한국의 천궁2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 프랑스는 이라크가 한국의 천궁2를 선택한 데 충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소식을 전하는 유명 트위터 하쿠베이스는 지난 2월 긴급 속보를 하면서 사우디가 UAE에 이어 천궁2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천궁2 도입을 했거나 하려는 UAE,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형제 모두에게 좋은 날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9일 폴란드에서는 천무 호마르케이에 대해서 놀라운 기사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폴란드 국방 포털의 윌리우스 사박 기자는 어떻게 한국에게서 천무를 도입했는지 숨겨진 과정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폴란드 파베오베이다 국무장관이 천무 테스트가 172km 거리에서 수행되었으며 미사일은 4.5m 거리의 표적에 박힌 기둥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폴란드 군수청이 허용한 거리는 15m였는데 이 결과는 정말 감동을 주었고 정말 만족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미사일은 서해안 한국형 미사일 훈련장에 있는 호마르케 발사대에서 발사됐으며 200초 동안 비행해 무인도 중 한 곳에 위치한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당시 폴란드 국방차관은 국방부와 군수청 대표들이 현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각 지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군수청이 요구하는 확산폭은 15m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격에서 한국형 미사일은 세비성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호마르케 발사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의 선택 과정을 공개했는데 천무를 이용한 발사 테스트가 성공할 경우 계약을 맺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두 눈으로 성공한 것을 보고서 K239 천무 발사대를 72대를 계약했습니다. 이 시험 결과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지금 천무를 도입하려는 많은 국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발사대 중 60대는 폴란드에서 제조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러면서 다음 계약은 3,000개의 미사일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강조했듯이 폴란드 방산 공장에서 생산된 122mm의 미사일을 우리 발사대에 장착할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또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루마니아 북부 레스티에서 열린 흑해 방위 항공우주 2024 전시회에서 하나는 K239 천무 다행정 로켓 사용자 클럽을 만들고 타사 탄약 시스템에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는 K9 자주포 클럽처럼 K239 천무 클럽까지 만들어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서드파티 탄약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는 자구 호마르케이에 들어가는 미사일을 생산하며 유럽 지역으로 수출하는 역할까지 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무는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노르웨이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K9 자주포 클럽처럼 유럽 내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확산된다면 천무 클럽까지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과 유럽의 경우 미국제 하일마스보다 천무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일마스는 로켓보드 탑재 숫자가 6개밖에 안 되고 무엇보다 미국제 무기는 중동 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군수 지원은 물론 운영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도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무는 하일마스보다 탑재가 가능한 로켓탄의 종류가 더욱 많은데 천무는 12발의 로켓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400mm 전술 탄도미사일의 경우 4발, 600mm 2발을 탑재해 차량 한 대의 활약 수준은 하일마스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한 한국은 후속 지원에서는 그 어떤 나라보다 훌륭한데 K9 클럽처럼 천무 클럽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소식입니다. 최근 전쟁이 지속되고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미사일과 드로안의 공격은 모든 나라들에게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방공망을 구축하려는 국가들에게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사드는 가격도 비싸지만 지금 생산 속도도 너무 느려서 구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한국형 패트리어트, 한국형 사드를 개발해 가성비가 뛰어나면서도 신속하게 인도받을 수 있다는 매력적인 공급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한 차류형 다인장 로켓 천무까지 더 많은 국가들에게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원 하나도 없이 수출로만 먹고 사는 나라 한국은 무기 수출에서도 놀라운 경쟁력을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032년 한국 미사일이 세계 1등을 할 것이다. 영국 군사정보기업 제인스는 지난 20일 놀라운 예상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방산 대형기업 빅4가 2032년 주력 수출 품목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또는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자주포 분야에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이 2032년에 점유율 63.8%를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루마니아와 계약 사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전망은 천궁이었습니다. 중거리 지대군 미사일의 경우 LRG 넥스원의 천궁이가 오는 2032년 27.5%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패트럴트 미사일은 점유율 24.9%로 2위를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 로스텍의 S-400은 20.6%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국형 패트럴트 미사일이라 불리는 천궁이는 UAE에 4조 원, 사우디에 4조 원대 수출해 이어 루마니아에서 5조 5천억 원의 잽가스를 터뜨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와 말레이시아도 천궁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매체 제인스는 8년 후에 천궁이가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대로 가면 이 전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궁이는 미국 패트럴트 미사일에 비해서 약 4분의 1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궁이는 국방강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LRG, 넥서온과 하나가 생산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외국에 허락 없이 수출할 수 있고 현지 협력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천궁이는 20km 이하 고도에서 마호 이상의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최근 위협이 되는 중대형 드론도 막아낼 수 있고 전술이까지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천궁이는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할 정도로 정확한 요격 능력을 과시했는데 이것이 오염머니가 넘치는 중동 국가들을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격과 성능뿐만 아니라 후속 군수시험이 확실한 한국의 장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궁이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세계 점유율 1위가 될 것이라는 LRG, 넥서온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LRG, 넥서온은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신궁을 미국에 수출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로봇 사업 역량까지 확발하고 있습니다. LRG 넥서온은 올 6월 말까지 사족보행 로봇 기술로 갖춘 미국 기업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고스트 로보틱스는 세계 최고의 군 로봇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만든 비전 60의 최장 구동시간은 210분으로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보선 다이내믹스보다 이 시간이 더 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사일 명가로 거듭난 LRG, 넥서온이 로봇 기업까지 인수해서 미국 시장을 노린다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어떤 미래의 첨단 무기를 만들어낼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궁이와 함께 한국을 주목해보는 것 중 하나가 한국의 최근 레이저 무기를 세계 최초로 전력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방강 연구소 하나가 개발한 지상고정형 블럭건 레이저 대공무기가 올 하반기에 전방부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연대 배치를 위해 올해 국방 예산의 양산 비용 15억 원을 증여 편성했는데 올 하반기에 시작해서 올해 2026년 전력화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 중국, 독일, 이스라엘, 프랑스 등의 방산 선진국들이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군에 배치한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 기술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중국 등에 이어 세계 7위권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이들 국가들보다 개발이 늦었지만 가장 빨리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둘러 개발하고 배치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북한 때문입니다. 2년 전 우리 영공은 침범했던 북한의 소형 무인기는 대체로 고도 2-3km 상공에서 시속 100여 km로 비행했습니다. 이런 무인기를 한 발당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신궁이나 천궁으로 대응하는 건 비효율적인 것은 물론 유격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구 밀집 지역 상공에서 포착되는 무인기에 대해서는 낙탄 위험 때문에 대공무기를 함부로 쏠 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2년 전 서울 상공으로 침투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무인기를 KA-1 경공격기가 추격했으나 민간 밀집지역 상공이어서 기관포를 쏘지 못했습니다. 이 한국군은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에 체계상 허점을 재빨리 보완하고 선진국들의 레이저 무기 개발 추세에 뒤따라 2019년부터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방강 연구소와 하나가 개발한 지상고정형 블록컨 레이저 대공무기는 지난해 4월 ADD 충남 태안안흥시험장에서 실시된 시험평가에서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로 모두 맞춰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되는 하나의 레이저 대공무기는 20kW 출력으로 드론 동행 무인기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초당 30만 km 속도로 발사돼 동시에 여러 개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을 농락한 북한의 드론은 당시에는 굉장히 치욕적이었지만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레이저 무기를 가장 빨리 실전 배치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미군은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 방어에 7개월간 10억 달러 하나로 1.360억 원어치의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미국 해군은 레이저 같은 값싼 대안을 찾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군은 어느 지역에서든 운영이 가능한 차량용 블로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 무기는 출력을 더 높이고 사거리를 더 늘리면 전투기와 군 정찰 위성은 물론 핵을 탑재한 극총성 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뒤늦게 레이저 무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앞선 국가들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개발한 이 레이저 대공 무기는 군사작전 외에도 공항, 항만, 발전소 등 국가 주요 기관, 시설에 대한 대테러 방어 체계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해외 수출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대공 무기에 있어서는 완벽한 세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자주포로 평가받고 있는 K9 자주포는 이미 유럽과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돼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불리는 천공이는 항공기 교전 능력을 강화하고 고도 30에서 40km에서 항공기와 미사일, 드론을 요격하는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유도무기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 하반기 세계 최초로 해시점 배치되는 레이저 무기는 고출력 레이저를 활용하여 소형 무인기와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첨단 무기 체계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에 방어가 시급한 나라들은 지금 한국산 대공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역의 전문 매거진 더 디폴로메스 16일 글로벌 군수 공급국으로서 한국의 경쟁 우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많은 나라들이 왜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삼아 군대를 재건하려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배송의 신속성, 두 번째는 라이센스를 통해 자국의 무기의 생산을 승인하는 유연성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제품의 매력적인 가격은 또 다른 주요 인센티브라고 말하면서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가 대당 750만 달러이고 독일의 판자오비츠 2000이 1000만 달러가 넘는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400만 달러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목할 만한 가격 경쟁 우위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 무기의 매력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방위산업은 북한의 유업으로 인해 상당한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장기간 투자 중단으로 공급 분투하는 독일과는 대조적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무기의 품질이 놀라운데 현대화 과정을 통해 한국 무기는 일부 최고급 미국 무기에 필적하는 정교함과 복잡성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 주목할 만한 예는 군사 전문가들이 미국 할마사 매우 유사하다고 인정한 K239 천무다중 로켓 발사기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형은 미국형보다 비용 효율성이 약 40%가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품질 저하 없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군사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어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직 유해 대통령이 최초로 방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지난주 벌어진 두 가지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해는 지난해 한국에 300억 달러, 한화로 약 41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기에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대표적인 두 개의 무기를 구입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을 중국, 일본, 사우디까지 긴장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하마드 핀 차일드 알라이언 유해의 대통령은 오늘 28일부터 29일 국빈으로 방한합니다. 유해의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최고의 예우로 맞이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국방, 방산, 경제 투자, 에너지, 첨단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해의 대통령 방한을 2일 앞둔 26일 갑자기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SM 개발을 완료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북한 미사일에 보다 높은 고도인 40에서 60km에서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도군 유도무기 SM 개발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 운영 중인 요격고도 15에서 40km 하층부에 대한 방어체계를 맡고 있는 천궁2와 함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자산으로 꼽히는 무기체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산업계에서는 유해의 대통령 방한을 이틀 앞두고 SM 개발 완료를 발표했다는 것에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해는 천궁2를 세계 최초로 한국에게서 수입한 국가로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단일 품목으로 최대 규모인 4조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은 천궁2를 수출하면서 SM도 성능을 입증하면 향후 방위산업에 있어 주요 수출 품목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한국은 유해의 SM 수출까지 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동에 다시 전원이 들이받아 유해는 이란에 대한 위협이 높아져 이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해와 이란은 호르무즈협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습니다. 유해는 미국과 가까워지면서 이스라엘과도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는데 미국과 대적하며 후티 반건을 지원하는 이란과는 완벽한 적대관계가 되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유해를 방문 중일 때 후티 반건은 유해의 국제공항과 석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벌어지면서 유엔은 당장 방공망을 강화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미 천궁2를 도입한 유해가 SM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SM은 천궁2와 연동이 가능해 이미 천궁2를 도입한 유해에게는 매력적인 물기입니다.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은 천궁2는 미국산 패트리얼트와 비교해 한 개의 포대 가격이 10분의 1 수준인데 SM대 한 포대당 2존에 달하는 사드에 비해 4분의 1 정도의 가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중동 국가들이 돈이 많다고 해도 미국산 패트리얼트나 사드로 방공망을 구축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큰데 이에 가성비 높은 한국산 방공망을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해에 이어 천궁2를 도입한 사우디도 SM에 관심을 보여왔기에 유해뿐만 아니라 사우디에도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불안한 국제정서로 인해 천궁2에 대한 각국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SM-K 방산의 효자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25일 서울 하늘에서 난데없이 전투기가 지나가고 굉음이 울려 퍼져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유해 대통령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을 위한 것으로 25일 오전 10시 30분은 연습 비행이며 29일은 공식 환영식 본행사 비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29일 블랙이그스 축하 비행을 비롯해 28일 모하메드 대통령 전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면 공군 전투기 4대가 호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국산 초음속 T-50B 블랙이그스의 축하 비행으로 한국 항공기의 우수성과 K방산의 위력을 과시할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이그스 축하 비행과 공군 전투기로 호위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데는 한국이 이번에 유해와 차세대 전투기 수출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해는 미국이 F-35 수출을 거부함에 따라 5세대 전투기를 사기 위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에 투자하려 했다가 전쟁 훈련에 무산되고 최근에는 중국의 G-22 F-35를 대체할 경쟁자로 떠올라왔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4월 유해 합동작전 사령관이 베이징을 방문하자 G-20을 살 것이라는 설이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해가 중단된 F-35 거래에 대한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정말 G-20을 구매하려는 게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KF-21이 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 프랑스 군사매체와 아랍뉴스 채널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KF-21 보라미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원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해가 인도네시아 대신 KF-21 개발에 참여해 1, 2의 미납분을 대신 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매체는 KF-21이 프랑스 전투기 사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이 MOU를 프랑스가 과거에 했던 전략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관영 매체 펑파이도 한국의 스탠스 전투기 사업에 유해가 참여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유해가 한국의 KF-21 연구개발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를 부인했는데 폴란드 유명 군사 전문지 디펜스24는 아람에이베리트 측 정보원으로부터 실제로 대한민국에 사원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는 유해와 KF-21 협력에 대한 보도나 소식이 나온 바 없는데 해외에서는 유해가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과 협력하는 데 큰 관심이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세 번째 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해의 정부는 KF-21 보람의 전투기 공동생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투기 공동생산에 부수되는 실시적인 기술 이전 과정이 아람에이베리트 국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해는 이미 한국과 기술 협력으로 화성에 탐사선을 쏘아 올리며 엄청난 성과를 낸 바 있고 일본산 수성기 도입을 추진하다가 한국과 함께 공동 개발하기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측이 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바로 한국의 방산업체와 공동 개발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지금 유해는 한국과 KF-21 개발에도 함께해서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 다른 나라들을 제치고 5세대, 6세대 전투기까지 생산할 계획을 깨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해가 만약 이번 방안으로 KF-21을 선택한다면 중국산 전투기 젠20을 수출하려던 중국에게 큰 타격을 주고 전투기를 비롯해 방산 수출의 문을 열어놓은 일본까지 놀라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우디까지도 긴장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KF-21 보라미에 대해 아람에이베리트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시기 또한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이웃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를 개발하기 위해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난해 유해가 KF-21 보라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되기 불과 몇 주 전 GCAP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는 2035년까지 템페스트를 출시하겠다는 야심찬 일정을 선보인 바 있는데, 이 일정이 지켜진다면 사우디는 2030년대 후반부터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전은 사우디 공군이 UAE 공군보다 앞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이웃 국가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만 공군 전력에서 큰 기술적 격차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국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사우디를 끌어들이려 하지만 일본은 이를 저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GCAP는 자부임이 날 가능성이 높아 언제 개발이 될지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사우디도 최근에 한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에도 큰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즉 일본 때문에 사우디가 한국의 KF-21 개발에 투자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UAE와 접국은 아니지만 경쟁적으로 무기를 도입하는데 UAE가 천국2를 도입하자 따라서 천국2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방공망을 강화해야 하는 사우디도 SM 도입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한국의 KF-21에도 UAE와 함께 공동개발에 뛰어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UAE 대통령의 방안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UAE의 선택에 따라 중국, 일본, 사우디까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던 여러 국가들은 이제 입장을 명확히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국과 협력할지 조속히 결정하지 않으면 몇 년 후 KF-21의 성공에 동참할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던 국가들은 점차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 발전을 지속하며 선도국인 미국에 필적하는 6세대 전투기 엔진 기술을 빠르게 개발해 나가며 앞서가고 있습니다. KF-21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목표 비행의 약 3분의 1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하나시스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의 계약 체결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며 KF-21의 양산 계약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KF-21 개발 프로그램에 한해서라도 방산 기업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할 법한데 계약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라도 묶어서 진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별 계약 형태로 협력시켰을까요? 한국이 KF-21을 단계적으로 지속해서 개량하고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에 별도 계약을 맺은 엔진이 특히 핵심입니다. 한국은 이 엔진을 완전히 국산화할 계획이 있어 지금부터 분리해 두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KF-21의 엔진 개발을 담당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관계자가 한 군사 전문 유튜버 채널에 출연하여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보안 사항을 제외하고도 현재 진행 상황에서 놀라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특히 미국이 한국이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핵심 소재 기술을 불과 2년 반이면 추월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시점이면 KF-21의 초도 생산 배치가 마무리될 시기이므로 배치 직후 국산 소재가 적용된 엔진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빠른 개발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선 하나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현재 KF-21 시제기 6기에는 예상외로 많은 국산 엔진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메인 엔진이 아닌 구동계와 부차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보조동력 엔진의 경우 이미 국산화가 완료되어 시제기에 모두 장착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라이선스 생산 중인 F414 엔진도 국산 부품으로 약 45% 대체한 과도기적 모델이 시제기 일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엔진들은 4호기부터 6호기에 장착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쌍발 엔진 중 한쪽에만 탑재되어 실제 시험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들 엔진은 아무 문제 없이 안정적인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별다른 이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 관계자는 부품 제작 기술 면에서 원 제조사인 제너럴 일렉트릭과 비교될 정도로 수준이 높다고 자신했습니다. 하나는 미국 엔진을 오랜 기간 라이선스 생산하며 상당한 엔진 기술을 쌓아왔으며 이를 통해 이미 미사일용 단수명 엔진 기술은 숙달된 상태입니다.
단수명 엔진과 전투기 엔진의 원리는 유사하나 전투기 엔진은 수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을 견뎌야 하는 고성능 소재가 필요합니다. 엔진의 코어 부품 설계와 생산 능력은 검증되었으나 고온을 견디는 소재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엔진 전문가들은 내열성을 100도 높이는데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KF-21에 사용된 F414와 같은 고출력 엔진은 시작 온도 자체가 매우 높아 이를 견디는 소재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최대 화씨 2732도 섭씨 1500도에 달하는 엔진 후방 핫섹션에서는 내열성과 성능 모두를 충족할 소재가 필요한데 전 세계적으로도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체로 내열 소재는 강도가 떨어져 취약하기 때문에 고온을 견디는 동시에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은 첫 번째 해법은 엔진의 고온을 낮추는 고도 냉각 설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엔진의 작동 온도를 1500도에서 1100도로 낮춰 소재가 견뎌야 할 온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다른 선진국 엔진 설계에서도 활용되지만 높은 설계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하나는 그간 선진국 엔진의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이러한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초내열 신소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단결정화 기술을 도입해 금속 내부의 결정 구조를 하나의 결정으로만 이루어지게 만들어 내열성과 강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 기술은 단결정 니켈 합금을 엔진 설계에 적용하여 내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는 협력사와 함께 단결정 니켈 합금 소재의 상용화를 위한 공동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소재 개발 과정에서 주목받은 인코넬 718 합금은 항공 엔진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특수 합금으로 전투기 부품인 볼트와 너트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는 이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앞으로 엔진의 최고온 지점에서도 국산화된 인코넬 718 소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완전한 국산 엔진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하나는 티타늄 합금 10여 종과 니켈 합금 30여 종을 개발 중이며 올해 말까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027년까지 KF-21의 F414 엔진 개발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소재 기술을 따라잡겠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KF-21 블록은 배치 완료 시기와 맞물려 국산 소재 엔진으로 교체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한국이 KF-21 엔진과 레이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이유가 여기서 명확해지는데요. KF-21의 레이더는 이미 양산 이전에 국산화가 완료되었으며 엔진 또한 블록 배치 완료 즈음에 본격적인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이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것은 향후 계약 사항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KF-21의 엔진 개발에는 설계와 제작 안전성을 검증하는 여러 단계의 시험 평가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나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주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협력 기업의 참여, 둘째는 국가적 지원입니다. 하나는 두산의 노빌리티와 협력 중이며 두산은 발전용 엔진 터빈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용 기술로 전환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1만 시간 이상 초고압 터빈을 운영한 기록이 있으며 최대 1700도까지 견디는 소재도 보유하고 있어 하나가 겪는 엔진 개발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산은 원래 발전소 기술을 기반으로 함정용 엔진을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방사청의 권유로 항공 엔진 분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기업의 협력은 엔진 개발에 드는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 낭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사청 또한 엔진 시험 평가 시설을 준비 중이며 국가적으로도 엔진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미국 전문가들이 예측한 10년보다 훨씬 빠르게 확장성 있는 엔진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F-21의 수명 주기 동안에는 양산비와 군수지원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과 기술적 문제를 줄이고 보완해야 합니다. KF-21의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도 양산 물량을 조정하고 대단 가격을 900억 원 초반대로 낮추는 등의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성과 기반 군수지원 프로그램인 PBL 도입 등 군수지원비 증가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투기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KF-21은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런던 인근에서 열리는 판버러 에어쇼에는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참여해 KF-21을 포함한 국산 항공우주 기술을 유럽 시장에 선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KF-21이 미국 및 유럽 전투기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F-21의 실전 투입까지 모든 측면에서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성능 발휘를 위해 탄탄한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내용은 또 한 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들이 동시에 공개되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양산에 들어간 KF-21은 양산 1호기가 나올 때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사뭇 다른 성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TFX 간 개발로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큰소리 쳤던 티르키예는 한국의 깜짝 발표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무리해서 쫓아가고 있었지만 한국이 이미 도달한 수준이 자신들이 넘을 수 없는 단계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서는 카이 측의 소식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카이는 과거 여러 방산 전시회에서 KF-21, FA-50 수리온 등의 국산 항공기들을 소개해왔지만 영국에서 열리는 만큼 영미권 신규 시장의 정보와 업체 관계자들에게 자사의 주력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가장 큰 소식은 KF-21의 실제 양산 가격이었는데요. 국내에서 KF-21의 양산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예상보다 저렴한 가격이 드러났습니다. 처음 예상된 KF-21의 가격은 1,000억 원 이상이었는데 KF-21이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가성비 이점을 잃고 있다는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갑작스럽게 분담금 비율을 3분의 1로 줄이겠다고 밝히며 양산 대수도 40대에서 20대로 축소하고 추후 시험 결과에 따라 20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KF-21의 대당 단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해외 항공 군사 매체인 에비에이션 위크는 1차 양산 가격을 최소 1,100억 원에서 최대 1,300억 원까지로 예상했는데 애매한 가격대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른 4.5세대 전투기들과 비교해보면 F-16B는 대당 950억 원에서 1,000억 원, F-18은 930억 원,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1.720억 원, 프랑스의 라팔은 1,800억 원 정도입니다. KF-21이 가격적 메리트를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지만 구매국의 사정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미묘한 차이입니다. 이에 KF-21의 실질적인 시장 경쟁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이런 애매한 가격대와 경쟁력으로 방산 시장의 강력한 카르텔을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와 같은 양산 가격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실제 양산 가격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데요. KF-21의 양산 가격은 대당 약 970억 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양산 계약은 기체, 어사 레이더, 엔진으로 나누어졌고 각각의 계약 규모를 역산하면 기체 가격은 약 670억 원, 레이더는 약 50억 원, 엔진은 약 125억에서 1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한 대의 KF-21이 약 970억 원에 공급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인도네시아나 양산 수량의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이런 가격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KF-21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F-16B와 같은 비교군 전투기 중 가장 저렴한 기종과 비교해도 KF-21의 가격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성능 면에서 KF-21은 F-16B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F-16B는 최신 개량형이지만 구형기를 기반으로 개량한 모델로 스텔스 성능은 KF-21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F-16B는 미국에 밀린 주문으로 인해 납기가 지연되는 것도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F-21은 성능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프랑스의 라팔과 비교해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가격이 F-16B와 비슷하니 주목할 만한 가격 대비 성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격은 추후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가격을 전략적으로 설정했기에 앞으로 수출 전망도 밝고 전투기가 급하게 필요한 국가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양산 수량이 증가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어 대당 가격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KF-21의 비용 절감을 위한 다른 요소로 현재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진을 국산화한다면 로열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여러 스페이스가 이를 위해 사원을 걸고 항공 엔진 국산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부산의 노빌리티의 협력과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여러 스페이스는 KF-21에 탑재될 국산 엔진을 미국산 F414 터보팬 엔진보다 강력한 램제트 엔진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나여러는 영국 롤스로이스사와 협력해 엔진 제어 장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으며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엔진 개발 협력 제안을 다소 신중히 검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협력을 꺼린 이유는 기존 F414 엔진 부품 추가 공급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으며 한국이 램제트 엔진 개발을 완료할수록 미국 엔진 기업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영국과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역시 최근 KF-21에 탑재 중인 미국산 F414 터보팬 엔진을 뛰어넘는 성능의 초음속 엔진 실험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국산 엔진 시험이 이달부터 시작되었고 다음 달에는 무인 전투기 플랫폼을 활용한 국산 엔진 시험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예측한 10년이라는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한국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서 부스를 통해 엔진 사업을 홍보하고 개발 중인 엔진의 프로토타입 시제품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엔진의 형상 설계가 마무리된 단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엔진 개발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술이 필요한데 효율적인 연소를 위한 설계 기술과 연소 시 고온 고압을 견디는 재료 기술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설계 기술 수준에 대해 상당히 자신감을 표명해왔으며 재료 기술에서 따라잡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해왔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시제품 엔진의 출력은 약 1만 5천 파운드급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KF-21 보람에 탑재된 F414 엔진과 동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이번 시제품은 그 자체로 상당한 진전을 보여줍니다. 외형적으로도 이 성능은 허풍이 아닌 실력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3단 팬 6단 압축기, 1단 고압 터빈, 1단 저압 터빈으로 구성된 이번 엔진은 F414 엔진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KF-21에 탑재된 F414 엔진은 압축기가 7단으로 하나 더 많지만 하나가 공개한 시제품은 3단 팬을 블리스크 구조로 설계했고 압축기를 6단으로 줄여 팬과 압축기 사이의 공간을 넓게 확보해 대용량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세대 전투기용 엔진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필수적인 기능으로 무인기 통제를 포함해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6세대 전투기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설계입니다. 하나는 초기 단계부터 최신 개량판 F414 설계를 적용해 시행착오를 줄였고 현재 공개된 시제 모형 그대로 완성하지 않고 더 높은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로드맵에 따르면 첫 단계부터 1만 8천 파운드의 추력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KF-21 블록 3화 5세대 이상의 무인 전투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이 계획의 핵심입니다. 현재 국과연에서는 섭씨 1625도까지 견딜 수 있는 소재를 적용 검토 중이며 이 소재는 1만 8천 파운드 추력을 구현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불과 2년 만에 엔진 온도를 100K 올리고 목표 성능도 상향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의 엔진 개발이 성공하게 되면 한국은 많은 이점을 얻게 됩니다. F414 엔진은 KF-21 한 대당 약 125억 원의 비용이 들어 전체 항공기 가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가의 엔진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산 엔진을 개발하여 더 낮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의 엔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양산 가격을 엔진과 함께 공개하자마자 해외에서는 한국의 빠른 발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성능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고 튀르키예도 한국을 따라잡으려 하지만 아직 한참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엔진을 개발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미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노하우를 쌓은 상황입니다. 두 기업의 협력으로 인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사청의 엔진 시험평가 시설 준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개발 흐름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미국 전문가들이 예상한 10년이라는 기간을 훨씬 단축해 확장성을 갖춘 엔진을 조기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F-21 전투기의 모듈 프린팅 기술을 적용해 대량 생산된 스텔스 바이패스 기술이 탑재된 국산 엔진을 볼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KF-21 전투기는 한국산 최첨단 무장체계도 문제없이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반대 의견도 있지만 한국은 독자적 첨단 무기 개발을 통해 자주 국방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으로부터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 경험했던 수출 제한과 압박을 거치며 한국은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개발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프랑스가 자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한 사례를 본받아 한국도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해외 기술 의존에는 수출 규제와 기술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방위산업 분야에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려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전투기 엔진 개발을 통해 자주 국방을 실현하며 해외 기업의 부당한 압박을 피하기 위해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는 1만 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갖춘 엔진이 탑재될 예정으로 개발과 양산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30년대 초반에는 프랑스 나팔 전투기용 M88 엔진과 맞먹는 성능의 엔진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제작에 이어 KF-21 엔진 개발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지 엔진의 핵심 부품들을 국산화하여 독자적인 기술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쌓은 경험도 새로운 기술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엔진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독자적인 기술 개발은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은 과거 미국으로부터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 겪었던 경험을 교훈 삼아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KF-21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는 한국이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외국 기업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KF-21 양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뉴스 소식 알려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유럽 내 전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글로벌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본격적인 침공을 위해 북한의 전투 병력을 배치한 것은 위험한 긴장 고조를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이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며 북한의 파병이 러시아의 장기적인 인력 지원을 제공하고 유럽의 지원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로부터의 현금 수입과 유엔 제재로 인해 차단된 군사 기술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현대전 훈련의 기회도 제공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맞춰 한국에서도 그동안 얘기 드렸던 무인기를 훈련에 참가시켰습니다. 한국 공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공군은 최초로 무인기를 동원한 연합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B 글로벌호크와 미국 공군의 무인공격기 MQ-9 리퍼가 참여하여 가상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되었습니다. 글로벌호크는 도발 징후를 식별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리퍼가 GPS 유도 기능을 갖춘 GBU-38 합동정밀지격탄을 사용하여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 강근신 공군준장은 이번 훈련이 한미공군 무인기의 최초 실사격을 통해 동맹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군의 한 소식통은 이번 훈련의 언론 공개가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측도 경고했는데요. 푸틴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미국을 향해 지속적인 분쟁에 기름을 끼얹으면 제3차 세계대전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